찍어서 업로드하는 걸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해야 될 게 7페이지거든. 통일신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할 텐데, 삼국통일을 이제 신라가 이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이 세 흐름에 대한 걸 갖다 먼저 좀 숲을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그 안에 나무도 보고 꽃도 보잖아, 그지? 항상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소위 말해서 산이 있으면 산의 지형과 모양을 먼저 알고 그 안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꽃이 있는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대부분 만약에 꽃도 알고 나무도 아는데 이걸 모르면 개념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에 있어서 그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수학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하게 돼 있어. 그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뭐 이렇게 해갖고 다 계단식이잖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인문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 전체를 가르쳐 주면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개념을 세워야 돼. 그래서 숲을 이해하듯이 크게 먼저 이해하고 작은 걸 이해하는 사람은 오래 기억 남고 잘하게 돼 있어. 근데 단편적인 것들은 잘 외워. 뭐 지식도 외우고 뭐 어떤 연도도 외우고. 근데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못 풀어.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항상 인문 쪽을 공부할 때는 큰 것을 먼저 개념을 머리에 두어야 돼. 알았지? 큰 것에서 뭐를 한다고? 작은 것. 근데 수학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간다고?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자, 이게 공부법이 다르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너희가 역사, 한국사나 사회나 또 이런 것들 다 이제 공부하고 있을 텐데 개념적으로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리는 거야. 우선 이제 통일신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 그 이후부터를 통일신라라 그래. 사실은 나라 이름은 그냥 뭐였어? 신라지.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붙여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심에 봐야 되는 거는 통일신라는 그 고구려하고 그 이제 백제는 알겠지만 중국하고 가깝잖아. 여기하고 통하고, 그치? 여기하고 통하잖아. 신라는 어때? 여기를 못 가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디께 못 들어오냐면 이 중국의 문명이 못 들어온단 말이야. 못 들어오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역사가 굉장히 길게 유지가 돼.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토속신앙이 있는 거야. 무슨 신앙? 토속신앙. 그 지역에 있는 토속신앙이 있겠지. 근데 이 토속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토속신앙의 제사장이 동네마다 있는 그런 토속신앙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신라의 귀족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교가 들어오는 걸 반대했어. 자, 불교가 유입되는 게 고구려하고 백제는 비슷하게 들어오지. 근데 신라는 빨리 자리를 못 잡아. 왜 그러냐면 불교가 누구를 강화시켜줘? 불교 왕권이요. 왕권 강화시켜주잖아.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면 왕권이 강화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귀족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면 자기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겠어? 나락. 그렇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항이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거야. 자, 머리에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신라는 중국이나 고구려나 백제처럼 이렇게 문화적으로 갔던 나라가 아니야. 통일 이후가 되기 전까지는 동네, 그러니까 자기 지역 중심으로 갔던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그 신앙도 토속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갔던 것이지. 그 이후에 이제 지증왕, 법흥왕이 들어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드디어 신라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통일신라로 넘어가기 전에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뭐냐면 사상의 통일이 돼야 되잖아. 사람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지, 그지? 자, 이런 가운데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뭐가 강해져? 불교가 들어오면 왕권이 강해진다. 왜냐하면 부처는 곧 왕이다. 왕은 곧 부처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통일신라 때부터 들어온 게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도 여전히 중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교가 들어와.
근데 그 유교가 이 세 나라가 유교의 입장이 달라. 우선 통일신라 때는 학문적 연구야. 뭐라고? 학문적 연구.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건 학문적 연구하는 거지. 그렇잖아. 학교에서만 배우는 거잖아. 이게 막 국가 이념과 국가 시스템 그런 거 아니잖아. 대통령이 나와서 영어로 막 연설해 안 해? 우리한테. 안 하지. 한국말로 하지. 그 영어는 어디에서 배우는 거야? 학교에서 배우는 거듯이 유교도 처음에 들어왔을 땐 그냥 걔네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인들이 배우는 거였단 말이야. 통일신라 때는. 자, 이거 이해 잘해야 돼. 그렇게 하고 중국과의 문화 교류가 이제 삼국 통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니까 유교의 영향력이 신라에 들어온 거야. 자, 싹을 튼 거다 이제. 싹을 텄어. 뭐를 텄다고? 싹이 튼 거야. 씨앗을 뿌려 싹이 튼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넘어오면 통일신라가 기본적으로 기초가 뭐냐면 삼국을 기초로 하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 안 그래? 그걸 합쳐진 나라잖아. 그런데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력은 굉장히 약해졌어. 나라 영향력. 처음에 망했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난 신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겠어? 고구려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겠어? 처음에 망했을 때 고구려인은. 고구려요. 백제 사람은. 백제죠. 그치, 나라가 망했을 뿐이지 내 정신은 고구려나 백제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100년, 200년 흘러가다 보면 그 정신보다는 나는 신라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생기겠지. 자, 그래서 신라가 처음에 통일했을 때는 삼국을 재건하려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잖아. 여기저기에서 다 실패로 하지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평등하게 대한단 말이야. 고구려 사람도 백제 사람도 신라 사람과 함께 평등하게 대하자. 그래서 통일신라는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대하면서 나라가 몇백 년을 이을 수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제는 나라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 뭐만 남았냐면 지방, 지역 개념이 남는다고. 고구려 땅에 있던 지역, 백제 땅에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의식이 강하냐면 나는 신라 사람이야. 말하자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게 강한 게 아니라 난 세종 사람이야. 난 부산 사람이야. 난 대구 사람이야. 나라 개념이 강한 게 아니라 뭐 개념이 강한 거라고? 지방과 지역 개념이 강했던 거야. 통일신라가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해. 내가 더 좋아하는 건 나라가 아니고 우리 뭐야? 지방, 지역이란 말이야. 자, 이 지방과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족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런다고? 호족. 자, 개념을 이해해야 될 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 외워야 된다. 호족. 지방에 있는 유력 세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이게 통일신라하고 고려 초기 때 가장 중요한 단어야. 그때는 아직 국가 개념이 강해, 지역 개념이 강해. 지역 개념이 강한 거야. 알았어? 지금은 우리는 세종 사람이라는 개념이 강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개념이 강해.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그렇게 학습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쪽이 하나이글스가 저기지, 그지? 야구팀, 충청지역 세종. 그러면 이 지역에서 막 하나이글스를 막 응원해. 하지만 국제대회 나갔을 때 우리가 그 친구들이 나간다 그래서 하나를 응원해, 대한민국을 응원해. 대한민국이지. 우리는 그렇게 국가주의로 시스템화되어 있단 말이야. 국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국가 밑에 지방이 있고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통일신라나 고려 초기 때는 국가보다 뭐가 더 아직까지 힘이 셌어? 지역이나 지방. 그리고 그 지역이나 지방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의 이름, 그 세력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 호족이란 말이야. 이 호라는 단어는 뭐냐면 세련된 털이란 뜻이야. 근데 어떤 세련된 털이냐면 동물들 중에서 굉장히 멋진 동물들 있잖아. 뭐 이런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사람이 보기 야 정말 저 짐승은 너무 멋지다. 근데 털이 너무 멋지다. 그 짐승에 있어서 털을 되게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둔 거야. 거기에서 나온 한자야. 이게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의 지역의 맹주를 호족이라고 불렀어.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용어를 써주는 거야. 자, 이해 가겠지?
이게 호랑이 문자 그게 아니다. 털이 가늘하게 긴 그런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호족이라는 거는 지방의 유력 세력을 뜻해. 자, 이 지방의 유력 세력의 문제가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를 건국한 왕건도 어디 출신이야? 개경 출신이지? 그지? 개경 출신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송악 출신인데 당시에 뭐냐면 지방 출신이야. 그때 중심은 경주였잖아. 통일신라의 수도가 어디야? 금성이지? 지금의 경주란 말이야. 그건 나라를 세울 때 이 멀리 여기 개경에다 세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잖아. 모든 국가의 출현은 대부분 수도에서 이루어져.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수도에서. 그런데 지방 출신이 나라를 건국해갖고 나라를 뒤집은 거는 왕건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지? 이 왕건이 처음이다. 지방 출신이 나라를 세워서 여기다 수도를 정해버려. 수도가 갑자기 경주에다 어디로 올라가? 개경으로 올라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절로 신라의 문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수도가 바뀌니까. 이해 가겠어? 수도가 어디냐의 문제는 되게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고 거기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런단 말이야. 지방 출신이 수도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혁명을 성공한 건 누구밖에 없다? 왕건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선도 건국할 때는 어떻게 해?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군해갖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 개경으로 돌아오지. 우선 여기서 성공하고 나서 밑에 한양으로 옮긴단 말이야. 지금의 서울로. 개국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옮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혁명은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수도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수도에서 일어나지 않고 지방에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야? 왕건. 그러면 왕건의 입장에선 자기도 지방에 있다가 나라를 뒤집어 갖고 왕이 됐잖아. 그동안 수많은 호족들하고 싸우면서 정복하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지방의 호족들이 공격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당연히 있지. 내가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고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왕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족을 어떻게 갈등을 안 일으키고 잘 끌어안을 수 있을까. 그래갖고 호족들과 뭐를 해? 뭘 하지?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해. 집안마다 이 전국에 퍼져 있는 호족들에게 결혼 제안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다 왕건과 귀족 집안을 맺는 거야. 사돈 집안을. 근데 문제는 딸이 없고 남자만 있는 집안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호족들 중에. 그럼 사돈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경우에는 왕씨의 성씨를 하사한 거야. 당신도 성씨를 왕씨로 해라. 그리고 왕씨로 하면 우리 집안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인관계로 호족을 잇고 성씨도 이러다 보니까 왕건 때는 괜찮았어. 그 다음부터 사람과 세력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거기서부터 고려 초기에 뭐가 시작되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처럼 호족이라는 단어, 통일신라의 지역 개념으로 있었던 호족들. 자, 이들이 고려시대에도 넘어와서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 자,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로 넘어오면 고려시대 때는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호족 세력들과 귀족 세력들에게 뭐를 주냐면 그들을 관리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줘.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권문세족이야. 뭐라고? 권문세족. 자, 호족 다음에 중요한 말이다. 호족 다음에 중요한 말 뭐라고? 권문세족은 중앙 정치하는 사람이야. 어디 정치? 중앙 정치. 호족은 어디 정치? 지방 정치.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해. 통일신라하고 고려 때 알았냐? 큰 산을 봐야 된다 그랬어. 자, 이들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왕과 권문세족과 그 다음에 호족과의 관계에서 권력을 3등분해서 먹는 거야. 통일신라 고려초는. 그러다 고려 중기에 넘어가면 갑자기 누가 등장해? 고려 중기가 넘어갈 때
고려 초기에 권문세족도를 누르고 새로운 세력이 100년 동안 등장해. 우리 역사에 아주 특별한 세력이야. 어떤 신인 세력. 신인은 고려 말기. 무인 세력이 등장하지. 무신 정권이. 그지? 100년 동안. 그지? 기억나 안 나? 최충원, 정중부, 이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중에 최씨 정권이 60년 또 해먹잖아. 그지? 정중부의 남부터 시작하잖아. 정중부, 뭐 이민, 그 다음에 경대승, 최충원 이런 식으로 가잖아. 최충원의 집안이 60년을 한단 말이야. 자, 이처럼 되어지는 무신 정권. 그러면 잘 흐름을 봐. 왕이 있는데 왕을 견제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 중앙에서는 권문세족, 지방에서는 호족. 지나다 보니까 누가 나타나? 무신들, 그지? 무신들이 나타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신라에서 고려까지 외워야 될 4가지 기둥이야. 이해 가겠지? 이 기둥만 잘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사건 상황이나 이런 거는 그냥 잘 배우면 돼. 자, 왕권을 강화하고 싶어도 누가 방해해? 중앙에서는, 지방에서는 호족. 그리고 왕이 강화되려는데 누가 방해해? 무신. 칼든 애들. 자, 요렇게 구조를 기억해라. 이 4단어. 자, 그러면 그 와중에 이제 통일신라는 어쨌든 왕이라는 제도가 이제 등장해야 되는데 신라부터 왕이라는 제도가 등장해서 통일신라로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데 그때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종교는 뭐다? 왕권 강화는 신라까지는 불교란 말이야. 그러다가 고려를 넘어오면서는 통일신라의 호족의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호족을 태조 왕건이 누르는 정책을 써서 융합시키는 정책을 썼어. 그러면 지역마다 절들이 있고 사찰들이 있는데 융합해야 될까 아니면은 눌러야 될까? 눌러야죠. 누르면 어떻게?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는 거야?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영향력이 중요하지. 왜? 누구 세력이 세니까 지금. 권문세족, 호족의 세력이 세니까 그나마 버티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부처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이거 잘 이해해라. 뒤서서도 되나요? 뒤서서도 되나요? 그래, 서서. 들어오면, 그래. 자, 그래서, 자, 불교, 왕건은 불교를 장려하고 불교를 반드시 정치의 중심에 두게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으니까? 불교. 자, 그런데 불교로 아무리 왕을 강화시켜도 이미 세력을 갖고 있는 호족 세력들 중에서는 나중에 이 위로 올라서 권문세족이 같이 돼버려, 이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중앙에 오면 권문세족이 되지. 이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야. 근데 이들은 귀족이기 때문에 세습이 된다고. 뭐가 된다고? 세습. 관리가 세습이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높은 관직에 있으면 아들에게도 관리 주는 거야. 시험 봐, 안 봐? 볼 필요 없어. 지금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아들은 시험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지금 봐야 되지. 이게 과거 제도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모의 소위 말해서 권력이 세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과거의 핵심이야. 그래서 고려시대 딱 보니까 왕을 아무리 강화시키려고 그래도 안 되잖아. 얘네들 때문에, 권문세족하고 호족 때문에. 그래서 쓴 방법이 뭐냐면 광종이 뭘 실시하지? 광종에서 과자가 들어가면 돼. 뭐 실시하니? 과거 제도지, 과거. 고려 광종이 시작한 게 뭐라고? 과거. 왜? 권문세족하고 호족한테 이 권력에 있어서 계속 눌리니까 왕은 궁궐에 갇혀버리고 이 권문세족들은 전부 다 왕의 외척들이잖아. 그러니까 왕비들이나 막 집어넣어갖고 자기들의 권력을 다 행사하는 거야. 왕은 허수아비처럼 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라가 잘 굴러가, 안 굴러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과거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자. 이건 당시의 혁명이었어. 과거 제도는. 근데 놀랍게도 이 혁명이 성공을 해. 보통의 대부분의 제도들이 얼마 안 갔다가 막 폐기되고 무너지고 그러거든?
왜 성공하냐? 이때 올라온 애들이 왕의 입장에서 싸워주는 거야. 그래서 세력을 형성을 하는 거야. 이렇게 형성된 세력들이 고려 말에는 신진 뭐가 된다고? 사대부.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 거기는 이전에 있었던 무신 정권 이후에 그거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야. 신흥 무인 세력은 그 전에 무신 정권하고 차단하고 새로운 세력이 일어났다. 신흥 무인 세력. 그래서 자, 이 과거 제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과거만 갖고 인재를 등용해도 왕권이 강화가 안 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사병과 노예가 있어. 뭐가 있다고? 사병과 노예. 그러니까 사병과 노예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치고 들어와서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야. 사병이 많으면. 그래서 광종이 뭐를 하는 거야?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뭐를 하지? 안건법. 그지? 이게 다 뭐 하기 위한 거야? 왕권 강화를 위한 거야. 왜? 누가 강해졌으니까. 권문세족하고 누가 강하니까? 호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자.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힘으로 눌러도 소용없으니까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시도한 게 과거제도야. 이게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중국의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드디어 과거를 통해 들어온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처음에 삼국시대 때 유교는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는 정도였어. 근데 고려시대 때는 드디어 뭐가 되는 거야? 중앙정치에 들어간단 말이야. 어디에 들어간다고? 중앙정치에 들어가서 이제 누구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권문세족과 누구와? 호족과 싸우는 세력이 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건국한 나라 신진사대부, 나중에는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건국한 나라가 뭐야? 그게 조선이야.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의 차이는 불교를 중심으로 했던 고려가 사실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썼지만 왕권이 강화가 안 되고 나중에 불교는 귀족들만 키워줘.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불교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자기 편이 아니잖아.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불교를 누르고 인재를 등용하는 누구를 쓰도록 하는 거야? 유교를 쓰도록 하는 거야. 자, 이 흐름 알겠지 이제?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조선을 봐야 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불교를 누르고 유교를 올리잖아. 근데 고려와 조선의 차이를 보면 고려는 귀족을 위한 나라였어. 누구를 위한 나라? 귀족을 위한 나라야. 아직까지. 왜? 귀족으로 태어나면 그것 때문에 평생 누리고 사는 거야. 근데 조선이라는 사회는 과거 중심 사회지. 과거를 계속 보지. 네. 원래 그 양반이 문반과 무반은 과거를 통해 올라가야만 됐거든. 집안의 권력이 세습이 안 돼. 그래서 조선에는 몰락한 양반이 많은 거야. 뭐가 많다고? 몰락한 양반. 왜? 시험 봐갖고 그 다음에 못 붙으면 그냥 양반에서 몰락하는 거야. 근데 고려시대 때 귀족은 몰락이 안 돼. 집안에 그냥 귀족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귀족인 거야. 근데 조선시대 때는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가 그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과거급제를 못하면 그냥 몰락해버리는 거야. 자, 이거 차이를 알겠지? 자, 그렇게 돼서 자, 고려는 그만큼 소위 말해서 귀족 중심 국가였는데 이 귀족 중심 국가를 없앤 사람들이 신진사대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정도전이잖아. 그지?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 정도전이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한단 말이야. 그리고 정도전이 이성계는 무인이기 때문에 사상이 빈곤해. 싸움은 잘하는데. 그래서 사상은 누가 만들어줬냐면 이 정도전이 마련해줘. 이 정도전이 세운 나라라고 봐도 되는 거야. 사상적 기반으로는. 근데 그 기반의 핵심을 뭘로 뒀냐면 귀족이나 왕이 아니라 민본으로 둔 거야. 뭘로 뒀다고? 민본. 자, 이게 무슨 글자지? 한문으로? 백성민. 자, 이게 이제 중국 상나라 때 글자인데 중국 상나라는 중국의 최초 국가야. 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이야. 그런데 이 위에가 네모가 하나 있지? 이게 눈이야.
눈이 하나고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 뭔 얘기냐면 상나라는 주변의 약소국들을 정복하면 사람을 데려다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면 사실은 농사질 사람도 없고 땅은 넓은데 다 죽이고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눈 하나를 빼버려. 눈 하나를 빼버리고 무릎을 꿇치는 거야. 거기서 나온 단어가 글자가 뭐라고? 백성민이란 말이야. 자, 이게 이제 춘추전국 시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민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대부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 아닌 사람? 사대부는 유학을 공부해서 관리가 된 사람을 사대부라 그러지. 사대부가 아닌 사람. 그래서 이 민자가 그 다음부터는 평민이 되는 거. 원래는 민자는 처음엔 전쟁에서 패배한 노예였단 말이야. 노예. 민자가. 그런데 춘추전국 시대 와갖고 이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평민. 평민이란 말이야. 그럼 당시의 평민의 직업은 뭐야? 평민이죠. 평민의 직업. 농민. 여기도 민자가 들어가지. 민자는 낮은 계급에게 붙이는 말이야. 근데 인자가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야. 전문인. 그지? 뭐 또 인자 들어가는 말 한번 해봐. 농인. 농인? 농민 보통 그러지. 그지? 전문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자 들어가는 거 어떤 게 있을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전문인이나 뭐 종교인이나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잖아. 이런 인자가 들어가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높여서 불러주는 말이야. 근데 민자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주는 거라고? 사람을 낮추는 존재들을 부르는 말이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 정도전은 왕이나 귀족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 여기 민본이야. 백성. 민본주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조선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건 토지 제도를 바꿔낸 거거든. 귀족들에게 내려왔던 모든 토지를 국가가 몰수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가 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지? 토지 혁명을 이루어낸단 말이야. 그게 왜 중요하냐? 이제는 내가 아버지 잘 만났다고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일하고 일한 대가로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귀족들에게 땅을 뺏기지 않고 그들에게 수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그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막 저항을 하거든. 나라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평민들은 저항을 거의 안 해. 그냥 다 받아들여. 왜? 자기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나라? 자기들. 백성을 위한 나라.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이게 바로 임진왜란 전까지 유지돼. 언제까지? 임진왜란 전. 그래서 위대한 임금이 조선 초에 다 있는 거야. 세종도 여기 있고, 그지? 여기 성종도 있고, 여기 왕권을 강화했던 태종도 있고, 조선 초기는 굉장히 민본이 잘 이루어졌어. 그런데 민본이 잘 이루어졌다. 조선 중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1592년.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비변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관리들의 귀족들의 힘들이 너무너무 강해지면서 민본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끼리만 그 소위 말해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붕당 정치를 하고 노론 소론 뭐 이렇게 갈라져 갖고 싸움박질만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선 중기 말기 되면 민본이 사라지는 거지. 그때 일어나는 게 밀란이야. 뭐가 일어난다고? 밀란. 왜 밀란이 일어나? 민본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군대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군대, 어떤 군대가 있어? 두 글자. 자, 임진왜란을 해결한 가장 중요한 군대, 이응 비읍 뭐야? 의병이지. 의병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의병들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 일본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세금이 몇 프로일 것 같아? 30. 30. 20. 20. 30. 30. 몇 프로일 것 같아? 50. 50? 몇 프로일 것 같아? 70%. 세금이 70%인데 그거는 기본 세율이고 나머지는 더 뜯어가. 그러니까 그거는 민본의 나라야 그냥 소위 말해서 귀족의 나라야. 귀족이에요. 일본은 그냥 귀족의 나라야. 왕과 귀족의 나라.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노예같이 산 거야. 70%를 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를 냈어? 10%. 10%. 그것도 세종대왕 때는 이 10% 내는 것도 땅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서 풍흉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또 등급을 나눠갖고 세율을 거뒀어. 얼마나 좋은 나라야. 그런데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거야.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는데 걔네는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조선을 먹으면 조선의 농민들이 빨리 우리에게 저항하지 않도록 하려면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몇 프로까지 얘네가 생각하고 들어오냐면 자 어느 정도까지 깎아줘가지고 저기 세금을 받으려고 생각했을까? 찍어봐. 50. 응. 10%. 10%까지는 도저히 안 되지. 70% 받던 애들이 20. 20도 너무 작고 50. 40%.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도를 갖고 들어온 거야. 일본에서는 70% 세금 내지만 조선에서는 40%만 내게 농민들에게. 그렇게 해갖고 들어왔어. 그래서 빨리 장악하려고. 왜냐면 왕을 잡아도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 밀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도를 갖고 들어왔는데 40%야. 깎고 도저히 깎을 수 없어서 몇 프로까지 깎았다고? 40. 그 밑으로 못 깎아준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미 몇 프로밖에 안 내고 있었어? 10%. 10%밖에 안 내고 있는데 40% 세금 내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환영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는 뭐냐. 조선이란 나라가 그래도 민을 본으로 하는 나라다. 세금 제도에서 10%밖에 안 내는 나라였다는 거야. 그런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창 들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싸워야지. 의병이라는 단어는 국가가 요구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난 군대야. 왕이 명령한 적도 없고 왕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지켜야 돼? 민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내 삶의 자리. 자,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조선시대는 민을 본으로 하는 사회였다. 고려가 귀족 사회라면. 이게 장점이야. 장점. 하지만 중기 이후에 무너져 버려. 조선 전기까지는 이게 돼. 그리고 조선 중후기 이제 후기 넘어가면 민이 무너지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조선 말에는 이제 조선 말에는 예를 들어 동학혁명 같은 게 일어나는 거야. 동학혁명도 핵심은 뭐야? 인내천이 핵심은 민이 본이 되는 거거든. 그래갖고 그들이 각 충청도, 전라도 뭐 곳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원래 민본의 나라로 돌아가라. 원래 백성들이 생각했던 나라로 돌아가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자, 그런 원리로 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러면 고려하고 조선에 있어서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자, 이처럼 조선이 사실은 고려보다는 훨씬 더 좋지. 귀족보다는 민분이 되니까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 사회로 넘어오면서 유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유교 중심이 이제 성리학 중심으로 하면서 골수 성리학 중심으로 가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기 시작해서 여자는 이름도 안 만들어줘. 뭘 안 만들어줘? 이름. 여자는 이름이 없어.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 갖고 여학교를 만들거든. 여학교를 만들어 갖고 여자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름이 없어. 너 이름 뭐야? 저는 첫째예요. 너 이름 뭐야? 전 막내예요. 너는 뭐야? 전 셋째예요. 이러는 거야. 순서별로 그냥 부르기 쉽게 해놓은 거야. 이름이 없어. 그리고 시집가면 어떻게 돼? 그 집 사람의 안사람이 되는 거야. 조씨 부인, 박씨 부인, 김씨 부인. 여자는 이름조차 없었단 말이야. 이름이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봐도.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여성들이 다 이름이 있어.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게 상속도 받아. 또 그러니까 태어나려면 고려시대 때 태어나는 여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여자들이.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대릴 싸위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누구 집에 얹혀 사는 거야? 여자지. 여자 집에 가 있는 거지. 근데 기반은 누가 더 좋아? 그러니까 여자가 더 좋지, 당연히. 이때 이혼한다는 건 남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쫓겨나요. 쫓겨나는 거야. 남녀가 평등할 뿐만 아니라 여자의 위상이 고려시대 때는 더 높았어. 근데 조선시대 딱 넘어오면서 조선시대는 사대부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성 중심으로 간단 말이야. 민본이라고 하지만 사대부와 여성 중심으로 가는 게 나중에는 엄청난 차별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회가 점점 더 밀란의 시대가 되고 평등사회를 일어나는 동학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걸 이제 해결한 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병원하고 학교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남녀 평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 근데 400년 동안 못 써. 근데 이거를 갖다 해결한 게 선교사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 그리고 나서 모인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게 되냐면 한글을 가르쳐 준 거야.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흐름의 맥이란 말이야. 자, 이해 가겠지? 자, 그러면 자, 이 흐름을 이제 보면서 지금 나머지 이제 7페이지 보자. 자, 오늘 누구 왔냐? 이름 불러봐. 동혁이랑 기현이 빼고 다 왔어요. 동혁이랑 기현이 빼고 기현이 빼고. 자, 그럼 왜안 오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자, 심동건. 네. 지증왕 읽어봐. 국호 왕호 제정. 국호를 신라 왕호를 중국식의 왕호로 변경. 농업 정책. 농업 발전을 위해 우병을 정리하고 순장 금지. 지방제도 정비. 지방 행정구역을 주 군으로 나누어 관리 파견. 영토 확장. 우산국을 비롯하여 경상도 북부까지 영토 확장. 자, 신라에 있어서 이 세 왕은 그냥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야 돼. 순서를 잘 외워라.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이다. 지증왕의 아들이 버풍왕이야. 알았지? 근데 이 지증왕은 60세 정도에 등극을 해. 왕으로. 일찍 등극한 거야? 늦게 등극한 거야? 늦게. 엄청 늦게 했지? 늦게 등극했지만 이 사람이 일은 업적이 커. 자, 그 전까지는 나라 이름이 신라가 아니었어. 중국에서는 10개 정도의 이름으로 불렀어. 그 뭔 얘기냐? 그냥 그 당시에는 지역의 이름, 국가의 시스템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름으로 그냥 불러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원래는 사로국 이렇게 불렀잖아. 그지? 그 동네 이름이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땅덩어리가 커지고 영토가 확장되니까 이름을 뭐라고 바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라고 바꾼 거란 말이야. 이 신라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라고? 지증왕. 신라라는 이름을 만든 사람 누구야? 지증왕이다. 그 옆에 자 읽어봐 한번. 한 번 더. 신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저요? 왕의 덕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두루 망라하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신라라는 국가가 왕의 덕이니까 누구 중심의 국가로 바뀌고 있는 거야? 왕권으로 바뀌는 거지. 그 전까지 귀족 중심 나라였잖아. 동네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지역의 이름으로 신라가 불렸다가 이제는 통틀어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중요해진 거야. 그 나라에 대한 칭호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지증왕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뭐가 강해지는 거야? 이제 왕권이 강해지는 거지.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생각한 거야. 야, 왕을 강화시켜야 돼. 그래서 지증왕이 신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고 널리 새로운 신이잖아. 새롭게 하고 널리 망라해라. 넓게 퍼져라. 넓게 좋아져라. 그래서 신라야.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귀족 중심으로 누구 집안이었단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왕이라는 단어를 딱 쓴 거야. 근데 왕이라는 칭호는 어디서 썼던 칭호라고? 지금 여기서? 중국. 그럼 뭐야? 이제는
우리식이 아니라 중국식을 받아들이겠다. 중국식을 받아들여서 왕이라는 용어를 쓴 거야. 그 외부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든 칭호를 받아들일 땐 다 뭘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왕이야, 왕. 이해 갔지? 자, 그럼 지중왕이 이렇게 했고, 이 분은, 자, 항상 왕권을 강화하려면, 자, 따라해. 왕권을 강화하려면, 왕권을 강화하려면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한다. 당연하겠지, 그지? 근데 지금 이 지중왕이 한 게 뭐냐면, 농업을 갖다가 잘 먹고 잘 살게. 그래서 뭘 장려했다는 거야? 우경, 소를 통해서 경작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지중왕 우경 이렇게 외우지 말고 지중왕은 나이가 들어 60세가 넘었는데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어.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고 왕이라고 칭호를 바꾸고 백성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우경을 장려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해가 가 안 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순장을 금지했어. 순장이 뭐야?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가까운 사람을 같이 생매장에 죽이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까지도 아직까지 순장이 있었던 거야. 왜? 문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구시대적 순장이 남아있었거든. 근데 이 순장을 금지했어. 이유는 뭘까? 사람이 죽어나가면 뭘 못 져? 농사를 못 짓지. 당연하겠지, 그지? 그래서 순장을 금지한 이유가 뭐냐? 자꾸 그렇게 죽어나가면 농사도 못 짓고 세금도 못 걷잖아. 그러니까 순장을 금지한다. 이게 누가 한 거라는 거야? 지중왕.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나이가 10대나 20대에 있는 사람이 이걸 막 했다 그러면 엄청난 거부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귀족들이. 당연하지. 젊은 애가 세상도 모르면서 이런다고. 근데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있으니까 전부 다 관리들이 전부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많아요. 적죠? 적지. 다 어린애들이잖아. 그리고 나는 엄청난 힘을 갖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 나하고 너희하고의 차이를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니들이 4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니들이 이기겠지, 그지? 그런데 내가 어른이고 선생님이니까 내가 말하면 너희들 듣지. 이게 연장자의 힘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지중왕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어? 나이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오히려. 어? 자, 그 다음에 지중왕의 아들이었던 버풍왕, 봐봐. 자, 지중왕, 여기 한 군데 더 해야 된다. 영토학장 네 번째 읽어봐봐. 우상국을 비롯하여 경상도 북부까지 영토학장.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는 거지? 노래.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아니야? 맞아요. 지중왕 때 우상국을 갖다가 했다는 게 왜 중요한 거야? 울릉도 옆에 뭐가 있으니까? 독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신라 땅이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중왕 우상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라. 자, 버풍왕.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정훈이. 체정비, 병무 상대 등 설치, 율령 발포, 17관 등 제조. 불교공인, 2차동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공인, 사상적 통합 동호, 대외관계, 대가야와의 결혼 동맹, 김해지역 적의 관광가야 평화. 자, 지중왕이 소위 말해서 기틀을 마련을 했다면 기틀, 그지? 신라, 왕, 농업 이렇게 했다면 아들이었던 버풍왕은 아버지 덕분에 이걸 다 해나갔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덕분에 이게 이제 광개토왕, 장수왕도 마찬가지잖아. 아버지 덕분에 버풍왕도 더 좋은 걸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되게 중요한 거 병부와 상대 등 그랬잖아.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모든 군대 제도가 사병 제도야. 무슨 제도라고? 사병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무리 나라 이름을 바꾸고 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반란 일으켜 죽으면 끝이지. 뭘 두냐면 사병에 맞먹을 수 있는 병부를 만들어. 지금 우리는 국방부 있어 없어? 그거야. 국방부를 만든 거야. 그래서 국가의 군인을 국가가 차출하는 거지. 그전에는 이 시스템이 없었어. 신라에. 귀족들이 있으면 귀족이 6군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육보족에서 군인들을 다 따로 갖고 있어.
모여라 그럼 여기가 합의를 같이 해야 돼. 이해가지? 게다가 얘는 만장일치잖아. 그러니까 중심이 왕에게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지. 그런데 병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버풍왕은 드디어 왕의 군대를 만드는 거야. 뭐의 군대? 그 전까지는 왕의 군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왕의 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해서 왕도 하나의 귀족적 개념으로서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제는 병부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을 군대로 데려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법흥 단어 자체가 법을 만들고 흥하다는 뜻이잖아. 이게 딱 느낌이 그지? 제도와 법을 만들어 흥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등이 만들어지는데 이 상대등이 최고의 관직 말하자면 국무총리 같은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귀족이 이렇게 있으면 귀족 사이에서 왕이 있었거든. 자, 이 구조를 왕 밑에 신하 개념으로 넣는 거야. 귀족이 뭐가 되겠다고 이제? 귀족이 신하가 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야? 버풍왕. 아버지가 턱 깔아놓고 아들이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지. 그래서 버풍왕이 뭘 만들었냐면 상대등을 만들어갖고 귀족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버려. 그럼 귀족은 왕하고 평등해 아니면 이제 왕 아래야? 왕 아래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리깐도 왕이라는 칭호 붙기 전에 마리깐도 귀족 중에 한 명이야. 센 귀족. 근데 이제는 왕이 됐고 왕 밑에 뭘 만든 거야? 병부를 만들고 귀족들을 관리로 만들었어. 우리 역사에 이 버풍왕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사람이야. 통일신라의 기틀을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기틀을 잡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지증왕 버풍왕이 없었으면 신라는 통일을 못해.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막강해져서 나중에 통일까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17관등을 제정하고 자, 이게 관등의 제정들도 대부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제는 귀족에게 동의를 받겠다는 거야. 왕이 우리도 중국처럼 그런 왕 중심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야. 왕 중심 국가를 세우겠다는 거. 관등제를 정비했다는 거는. 이해 가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공인 읽어봐라. 제가요?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 공인 사상적 통합 도모. 자, 귀족별로 다 나눠져 있었고 귀족들이 토착 종교의 제사장이라 그랬지. 근데 이제 누가 들어왔어? 불교가 들어오면서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 버풍왕이 했던 모든 것들도 결국 왕권 강화다. 자, 세 번째 대외관계. 읽어봐. 대가야와 결혼 동맹,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 평화. 자, 버풍왕은 옆에 있는 가야를 먼저 해결해야 됐어. 고구려는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기지, 그지? 백제도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은 버풍왕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가야가 문제야. 가야를 넘어야 백제를 가잖아. 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가야를 해결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가야가 신라보다 강했다고. 근데 이제 신라가 더 강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해. 결혼. 그러면 전쟁은 안 일어나겠지. 결혼을 하니까. 네. 그런 다음에 금강가야를 병합을 해. 자, 그러면서 금강가야를 병합하면서 가야가 여러 부족 연합으로 돼 있는데 가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연호를 독자적으로 썼다.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인 나라다. 그런 뜻이지, 그지? 자, 세 번째 진흥왕. 누가 있냐? 중건이요. 혜성이 했어? 네. 상현이는? 했어요. 동건이? 안 했다고? 상현이 안 했어요. 상현이 해라. 진흥왕. 해봐. 화랑도 개편. 했잖아. 혜성이 해. 청소년 수련 단체인 화랑도의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 계속 해봐. 불교 정책, 불교 교단을 정비하고 활용무사를 관리. 세 번째. 한강 유역 차지. 백제의 송환과 연합하여 한강 상류 지역 차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전 지역을 차지. 반삼성 전투에서 승리. 대가약 정복. 대가야를 정복하여 가야 연맹의
모든 지역 편입, 함흥평화 진출, 동해안을 따라 함경도 동부 지역까지 진출, 비석 건립, 영토 확장 기념하여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 건립. 자, 진흥왕 업종 많지. 이 진흥왕이 통일신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알았지? 이제 드디어 통일신라를 향해 들어간다. 진흥왕이 지난번에 누구 뒤통수를 쳤지? 백제 누구? 백제 의자왕. 의자왕. 그래 안 그래? 뒤통수 치잖아. 예. 진흥왕이 이 의자왕을 갖다가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죽일 때 누구를 통해 죽였다 그랬어? 가장 낮은 신분기지? 그리고 어디다 갖다가 묻었다 그랬어? 계단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밟고 지나가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진흥왕. 그러니까 적에게는 아주 정말 살벌한 사람이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는 강력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봐. 화랑도, 삼국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력이 화랑도들이지. 청소년 훈련단체. 그 다음에 불교는 퍼뜨렸어. 불교가 퍼지면 퍼질수록 뭐가 강해져? 왕권. 좋아.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이제 중국과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 그러니까 싸움도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했어요. 엄청 잘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닦아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 사실은 진흥왕의 입장에서는 어디부터 해결을 해야 돼? 가야야, 가야. 뭐부터 무너뜨린다고? 대가야. 가야. 그렇지. 금강가야는 이미 복속됐고 가야. 가야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백제하고 고구려를 해결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지? 자, 가야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백제하고 고구려까지 넘어갈 수 있는 길목을 닦은 사람이 누구야? 진흥왕이다. 자, 그 다음에 함흥평야. 함흥평야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이쪽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야. 북쪽까지. 한강도 가져가고 여기 위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신라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이때 이미. 여기 북쪽까지, 지금의 북한 땅까지 올라간 거야. 이걸 한 사람이 누구야? 흥한 사람.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비석도 많이 세우는 거야. 가는 곳마다. 승전에 대한 비석, 기념비. 자, 됐지? 자, 밑에만 하고 오늘 정리를 할까? 동건이부터 해봐, 다시. 가로치기. 1번. 여기요? 지증왕은 왕이라는 중국식 칭호를 사용하고 국토를 신라로 정하였다. 뭘 강화시키려고? 왕권. 오케이. 2번. 자, 그 다음이 정훈이. 법황은 병고를 설치하여 국권을 장악하였고 상대정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 2차론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며 새롭게 성장한 세력을 해포섭하였다. 자, 좋아. 자, 법흥왕에 대한 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에 넣어야 된다. 세 번째. 정훈이. 진흥왕은 청순왕의 수련한 제인의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불교 교단을 정비하였으며 황룡사라는 사찰을 건립하여 불교를 진흥하였다. 아, 진흥하다 할 때 진흥왕 이렇게 외워. 알았지? 자, 그 다음 혜성이. 진흥왕은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건립하였다. 자, 그러니까 진흥왕도 가는 곳마다 비를 만들었고 옛날에 장수왕도 마찬가지지. 그지? 광개토대왕비와 중원고구려비를 만들잖아. 그거에 맞닿는 사람이 누구라고? 신라에서는 진흥왕이다. 고구려에서는 장수왕, 신라에서는 누구? 진흥왕. 자, 다음으로 5번은 상현이. 지증왕은 농업 발전을 위해 우병을 살려하고 순화를 금지시켰다. 맞아, 틀려? 맞아요. 오케이. 지증왕. 뭔가 좀 증진시키는 거야. 발전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6번은 동건이. 지증왕은 이사부를 보내 부상국을 정복하였으며 법흥왕은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자, 고령시대의 대가야를 병합했어? 아니면 뭘 병합했어? 법흥왕은. 대가야 말고 금관 가야지. 대가야는 누가 해결해? 큰 놈이니까 누가 해야 돼? 큰 사람. 진흥왕. 그렇지. 그렇게 외워라. 큰 거는 누가 해결해야 돼? 큰 사람. 신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야? 진흥왕. 이렇게 외워. 알았지? 그럼 외워져 안 외워져? 외워져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동건이. 신라 진흥왕은 백제를 기습하여 한강 전 지역을 장악하였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진흥왕은 어디도 해결하고 가야도 해결하고 그리고 백제를 공격해서 어디까지? 한강까지. 자, 그러니까 진흥왕이라는 존재가 신라에 없었다면 통일신라는 이루어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는 거야.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 세 왕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된 거야. 그럼 고구려는 왜 망했을까? 고구려 뭐가 약해서? 왕권. 당연하지. 왕권이 약하고 누구 집안으로 넘어가면서 고구려의 마지막 장수 집안이 누구야? 연개소문. 그러니까 왕권이 약화되고 신하가 강해지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무리 대단한 신하라도 그 신하의 자손들에게 넘어가면 망한단 말이야. 왜? 왕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귀족들 간의 내분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왕권이 강화될 때만 강력한 나라가 돼. 왕조국가 때는. 이해가지? 왕조국가 때는.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가 강해져야만 나라가 강해질까? 왕권. 아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는 뭐가 강해야 돼? 그렇지. 민이지, 민. 국민의힘이야? 국민의 정당 이름이 아니고 자, 민이지, 민. 왜? 민이 주인이니까.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민이 강해야지 관이 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민이 강해야만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고 왕조 국가에서 뭐가 강해야 돼? 왕이 강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외워. 왕이 강할 때는 번영한다. 왕이 약화되면 나라가 망한다. 점점 망해지는 거야. 그래서 조선 중기 넘어서 조선 중기 넘어가고 후기 말기 넘어올 때는 뭐가 강해? 왕이 강해? 아니면은 신하가 강해요. 붕당 정치가 강해? 분당 정치. 붕당 정치지? 그지? 붕당 정치가 뭐야? 신하들끼리 패싸움 하는 거잖아. 왕이 거기 눈치 봐야 되잖아. 그래서 영조는 누구까지 죽여? 자기 아들 사도세자까지 죽이잖아. 왜? 소위 말해서 그 붕당 정치 안에서 왕권을 갖다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세자 죽고 그 다음에 왕의 손자였던 영조의 손자 누가 왕이 되는 거야? 정조가 왕이 되는 거잖아. 왕권이 그만큼 무너진 나라가 조선 중국이란 말이야. 이해 갔지? 네. 그렇게 되고 나서 자, 아까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 호족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권문세족이 생긴다 그랬지? 중앙전치. 그래 안 그래? 네. 자, 권문세족이 생긴다. 나중에는 이게 무인 세력이 세력을 잡어. 그지? 무신정권에. 그래 안 그래? 맞지? 네.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들이 있지? 네. 자, 이 사람들이 또 권력을 잡어. 그래 안 그래? 맞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잡았던 그 흐름이 계속 뒤집어지면서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온 거야? 민이 주인 되는 세상. 이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누가 힘을 갖고 누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느냐의 차이란 말이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 네. 자, 마치자. 아유 추워. 아 추워 죽을 뻔.